상업용 부동산이 막 다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상업용 부동산은 꺼지고 어느 한쪽은 또 좋고, 이게 디커플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동산과 같은 큰 자산의 가격 트렌드는 소득이 많이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부채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여건이 됐을 때, 큰 돈을 갖다가 가져올 수 있을 때 어느 정도 회복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요소가 아직도 방해를 받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저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거시적인 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과 괴리는 약간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근데 다만 어느 시장을 생각하든 저는 미국에서 먼저 출발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금융적인 부분에 대한 완화가 첫 번째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들도 어느 정도 두 번째 연결고리는 소득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물론 미국은 명목임금 소득이 아직도 증가율 자체가 괜찮죠. 그래서 그게 유지가 되면서 부채가 어느 정도 흡수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빚을 지어도 어느 정도 빚을 지면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크지 않을 때, 이런 세 가지 패턴이 됐을 때 큰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사이클이, 새로운 리사이클이 또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연결돼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같은 이제 투자의 사이클이 또 좋아지는 흐름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미국 상황을 놓고 보시면, 미국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소득 대비 가격, 부동산 자산의 가격 비율이 PIR 레이시오, 이 자료들은 이제 제가 댈러스 페드에서 이제 데이터가 나온 아티클을 보고서 확인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PIR 비율 자체가 이게 아직도 가장 고점 부근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분석했던 지표로 보면, 그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렌트 시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PAR 레이시오, 그러니까 프라이스 투 렌트 레이시오를 놓고 봤을 때 그 지표도 그들이 생각하는 펀더멘탈 지표하고 넣고 봤을 때 대략 20-30%가 괴리가 있는, 그러니까 과열 징후인 상태예요. 그래서 가격이 렌트 가격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과열인 상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그들이 미국 시장 자체 내에서도 아직은 큰 어떤 자산을 갖다가 구매하려는 수요 욕구 자체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을 약간 비교를 해보시면 그 PIR 레이쇼에 대한 부담들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부분은 속도적인 측면인데, 미국은 그래도 임금 증가율이 유지가 돼서 가계소득이 일정 수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즉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증가 속도가 굉장히 더딘데 이게 앞으로 더 더뎌지거나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차별화 포인트가 조금 나옵니다. 즉 미국도 가열이기 때문에 더 살 수는 없는데 소득은 괜찮고, 두 번째, 미국은 가계 부채 비율 자체가, 가계 부채 비율이 GDP에 대략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60에서 70% 수준이에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100%를 넘은 상태에서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산술 비율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 자체가 작년도 1분기, 2분기 때 마이너스가 났지만 연간으로 놓고 보시면 계속 명목 금액이 계속 늘어났었죠. 늘어나고 가계 부채가 늘어난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니까 가계 부채 비율은 60-70%대에서, 즉 70%대에서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성장률 자체, 명목 GDP 증가율은 낮은 상태에서 부채는 이게 이제 연착륙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줄지 않고 꾸준히 그래도 늘어나는 행태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부채 비율은, 우리의 가계 부채 비율은 100%를 넘은 상태에서 그렇게 줄지 않는 그런 형국.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그런 크리티컬 포인트가 다가오는 거죠. 뭐냐면 첫 번째는 소득에 대한 증분이, 우리는 둘 다 과열 징후인데 미국보다 오히려 소득 증가는 더디고,
부채 비율은 아직도 연착륙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과 같은 큰 자산의 가격 트렌드는 소득이 많이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부채 비율, 그러니까 부채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여건이 됐을 때, 큰 돈을 갖다가 가져올 수 있을 때 어느 정도 회복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요소가 아직도 방해를 받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추세적으로 어떤 큰 의미 있는 어떤 트렌드를 만들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미국 시장 기준으로 미국은 아직도 하락할 폭이 좀 더 남아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미국이 지금 또 동시에 그 뭐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또 뭐 부동산 PF 위기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왜 지금 미국에서 우선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걸까요? 저희 이제 전 영상에서 기억하시겠지만 롤링 리세션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상업용 부동산이 이렇게 모두 다 집단적으로 확 망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올해 이제 숫자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이 나간 게 2조 9천억 달러 정도입니다. 상업은행들에서 나가 있는 금액이. 근데 올해 중에 만기가 돌아오는 게 대략 1,200억 달러 내외 정도예요. 그리고 내년도 가면은 또 1,200~300억 달러 정도가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기가 이제 계속 꾸준하게 내년도까지 돌아오는 상태인데, 여기서 얼마 전에 몇 개 투자 신탁 조합하고 운용사에서 대략 10억 달러 내외 정도로 그러니까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지불을 못 해가지고 파산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파산이 되면 이제 우리랑 비슷하게 결국에는 그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을 갖다가 은행이 이제 소유하게 되고, 소유해가지고 이제 경매든 압류 절차를 통해가지고 이제 부채를 갖다가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부채에 대한 상각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렇게 파산이 실제로 있었던 경우가 미국 서부에서 일어났고요. 근데 반대로 일부 지역에서는 생명공학 관련돼서 생명공학 그 연구센터를 짓는데 또 이에 대한 수요가 많아가지고 막 서로 그것을 부지를 사고 투자를 하려고 뭐 에셋 매니저먼트를 투자 조합에 막 돈을 넣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업용 부동산이 막 다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 지역에 연약한 산업과 연약한 기업 쪽에 연결되어 있는 상업용 부동산은 꺼지고 어느 한쪽은 또 좋고, 이게 디커플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디커플링이 그러면 안 좋은 쪽으로 다 확산되느냐? 일부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이 결국에는 미국의 뭐 내관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건 역시 어떤 특정 산업 연결, 그러니까 약한 산업에 연결되어 있는 상업용 부동산은 좀 마이너스와 이제 다운그레이드가 심해지면서 부실 리스크로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유지가 되는, 그래서 이쪽도 부동산 쪽도 롤링 되면서 이쪽은 부실, 이쪽은 건전,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실화된 론을 갖고 있는 중소형 은행, 상업은행들만 리스크에 또 표출이 될 것이고, 이게 모두 다 확산되는 구조는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예전하고 다른 구조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상품의 구조에 대한 리스크들 때문에 이 상품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다 부실해 왔던 게 금융위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상품의 부실이 아니라 실물 시장에서 오는 연약함과 체력, 그리고 그 침체 리스크들이 반영되는 대출과 투자 시장만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쪽은 그래도 버텨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서로 다른 국면들로 이제 이어질 것이다. 근데 이러한 것이 결국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용을 그래도 조금은 둔화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경기의 방향적으로 해석해서 슬로우 다운의 그림으로 그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특히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미국하고 한국이 뭔가 직 연결돼 있다고 느낄 만큼 같이 그렇죠.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에서의 지금 좀 더 하락폭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는 시점에서는 방금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 역시 이러한 지금 일부적인 뭐 거래량이 늘거나 네. 집값이 조금 상승하고 있거나 하는 것은 네. 일부적 요인일 것 같은데,
그럼 한국도 조금 이와 같이 뭐 중소건설사들이 조금 요즘 힘들고 이렇다던데 계속 좀 부동산이 위기 국면에 있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 사례를 들은 것처럼 사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분석된 자료 내용을 보면. 왜냐하면 지방은 수요가 없으니까 미분양이 많고 그와 관련되는 PF 건설사, 시행사, PF 사업자들은 모두 다 리스크에 크게 표출됐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증권사와 같이 PF 대출이나 PF 투자를 했던 이제 그런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증권사 PF 연체율이 지금 거의 8%에 육박을 하고 있고, 근데 예전에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금융위기 때 이제 우리 서프라임 터지면서 그런 PF 관련된 연체율이 9%를 넘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뻥뻥 터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8%면 절대 그 안심할 수준이 아니긴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PF들 리스크들도 당연히 이제 지방 지역 중심으로 나타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과 좋은 지역들 수도권 쪽은 그래도 주택을 보유하려는 욕구가 조금씩 다시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데 관건은 이제 모든 자산의,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모든 금융이든 자산의 시장의 특성 자체는 어떤 그것을 보유하려는 욕구에 대한 연속성이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그 다음에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격이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심리와 단기적 유동성 혜택 때문에, 근데 이것이 장기화되지 않으면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빚을 빌리기에 굉장히 원만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은 장기적으로 어떤 상승의 트렌드를 만들기 힘든 것 같다. 근데 그러한 요소가 우리나라에 지금 갖춰져 있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 그러면은 부동산이 이제 침체기라고 말씀하셨고, 네. 근데 이게 회복되기 위해서의 좀 전제 조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은 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대외 수지, 특히 수출 시장이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뭐 일부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수출과 부동산이 무슨 상관인데. 맞아요. 궁금한데.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들,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할 때 그로 인해서 다음번에 재고 소진에 대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설비 투자를 하게 되고, 설비 투자가 일어나면 당연스럽게 고용이 창출되고, 그리고 기존 우수한 고용 인력들한테는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게 되고, 이러면서 가계의 임금 소득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물론 재정에 의한 내수 효과나 뭐 여러 가지 그 임금과 관련된 정책들의 효과도 일부는 있지만 임금의 어떤 소득 그리고 가계의 소득 기반을 탄탄하게 하려면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GDP의 40%를 수출로 다 가져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느 정도 벌어들이는 외화가 있을 때 그것이 내부에서 쓰여지면서 전체적인 소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근데 어느 정도 일어나고 나서는 이제 그 안에서 서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순환이죠. 순환이 되면서 이제 임금도 늘고 그러면서 또 자산소득이 자산소득을 낳고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데, 지금처럼 수출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흐름으로 가고 안 좋아지는 흐름으로 갔을 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먼 이야기지만 좀 오히려 괴리가 심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수출이 잘 될 때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경제의 모습이 나타날 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투자에 좀 기회를 누리시는 분들은 수출의 동향에 대해 조금 주목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 자체의 숫자에 되게 민감하고 이런 것보다는 수출 때문에 우리나라가 네거티브한 영향을 받는 그 부분이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이 됐을 때 경제의 펀더멘탈이나 가계의 소득 흐름 자체도 안정화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번에 사이클에서는 목적 자체를 이번의 시장과 같이 큰 투자를 해서 어떤 큰 차익의 목적에 두는 건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이제 큰 틀에서 이제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났고 미국이 통화사업까지 하면서 모든 신흥국들한테까지 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코로나였었고, 코로나는 우리가 처음 겪는 이제 사실은 바이러스의 위기였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센 건 뭐냐면 뭐 우주에서 뭐가 터진다든지 아니면 환경 위기가 나타난다든지 더 큰 위기는 그거일 텐데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근데 그런 것들이 표출되기 전까지는 이번과 같은 부채의 급증 사이클은 그렇게 다음번에 쉽게 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부채의 증가 사이클이 과거 불과 이제 거의 이제 3년 지나가네요. 3, 4년 지나가는데 그 시점처럼 쉽게 오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자산 시장의 이런 큰 빅사이클도 크게 오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목적 자체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제 내가 살고 싶고 살아야 되는 집에 대해 포커싱을 두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물론 투자보다는. 그렇죠.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번 사이클이 왔을 때는 이만큼 저희가 앞서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막 갑자기 2배 되고 3배 되고 이런 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 자산 시장에서 보통 상승의 플로우가 주식, 뭐 채권, 주식, 부동산 이렇게 있다면은 어떤 게 가장 먼저 상승하고 하나요? 보통 기본적으로 채권이죠. 채권. 항상 채권이죠. 왜냐하면 채권에 들어가 있는 자금도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금융과 경제는 항상 따로 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로 놀 때 그 유동성에 대한 수혜와 유동성이 충분해지는 혜택을 가장 먼저 보는 게 금융기관들이거든요. 미국 상업은행들이 가장 먼저 돈을 받듯이. 그래서 그들이 이제 획득했을 때 가장 먼저 보유하려는 욕구는 채권 쪽에 먼저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 쪽이 가장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주식 시장일까요,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에쿼티 마켓이겠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우리랑 또 뗄 수 없는 관계인 게 뭐냐면은 미국 금융기관이 돈이 많아지면 돈이 많아지는 만큼 안전자산 투자와 함께 위험자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데, 그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사실은 동시에 미국의 가계들이 뮤추얼 펀드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뮤추얼 펀드 비중이 상당히 가계의 자산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거기서 이제 돈이 들어오면서 미국 금융기관도 투자하고 가계 뮤추얼 펀드 가입 금액, 그러니까 증분도 늘어나게 되면 미국의 주식시장도 괜찮아지고, 그것이 또 우리는 미국의 어떤 위험투자 주식시장의 영향을 또 민감히 받으니 우리로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별개의 요소로 아까 나누었던 이제 부동산 쪽 같은 경우는 좀 먼 사이클로 좀 긴 텀을 두고서 오히려 소득 기반이 탄탄해지는 것과 단순한 유동성이나 어떤 특정한 산업이 좋아지는 것과는 별개로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주식시장은 좋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 별개로 소득 기반이 좋아지면서 부채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아지는 공통적인 현상이 국가에 퍼질 때, 그때 이제 부동산 자산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게 좀 단순한 생각인데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방금 그 순서대로라면은 채권에 투자했다가 채권으로 돈을 벌고, 그러고 나서 주식으로 투자했다가 주식으로 돈을 벌고, 그 다음 부동산을 투자하는 순서, 이렇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단순한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 맞는 말씀이신데, 약간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겪어보고 주변에서 봤던 느낌대로 말씀을 드리면 네.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적으로는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시죠. 근데 마치 이런 거 같은 거죠. 어떤 아이가 그 바나나 우유를 먹고 있으면, 이 바나나 우유를 막 먹고 있으면 이 아이는 바나나 우유를 그 다음에도 먹게 되고 그 다음에도 또 바나나 우유를 먹게 되고요. 또 다른 친구는 딸기 우유에 먼저 이렇게 맛을 들이면 그 다음에 딸기 우유를 먹고 또 딸기 우유를 먹고 딸기 우유를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산의 이동이라는 것 자체가, 투자 철학의 이동이라는 것이 쉽지 않구나. 외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구나라고는 하지만 이게 동시적으로 겹치는 시간도 있고, 또 지금
바나나 우유를 먹고 있는 아이가 10분 기다리면은 당신이 이 딸기 우유를 또 먹을 수 있어. 다른 우유지만 이렇게 제시를 해줘도 당장 눈앞에 바나나 우유가 이제 다 떨어지고 당장 앞에다가 바나나 우유를 또 주면 10분 기다렸다가 딸기 우유 먹을래? 그냥 바나나 우유 계속 먹을래? 그러면은 당연히 바나나 우유를 집게 되거든요. 그러한 약간 그러니까 동시 속성에 대한 문제들 그런 것들도 다 겹치는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괜찮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사실상 그때 앞에서 말씀 나눴던 그 달러 스위칭도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그렇죠. 달러 자산이란 걸 사다가 갑자기 코스피를 샀다가 예. 또 코스피를 잘 먹고 또 그걸 또 달러로 산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항상 그런 철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산 배분에 대한 철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짜서 우리가 블랙 리터만 모형으로 보통 자산 배분 모형이라는 걸 짜고 그러는데 그 프레임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부터 이제 10년의 기간 동안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2년 후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욕구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전망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 욕구가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당장 안전자산이 빠른 시일 내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쪽의 비중을 늘려놓고 가면서 거기에서의 어떤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면 또 그것이 다음 사이클 때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까 다 비우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비중을 줄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5년 후라고 했으니까 5년 후에는 위험 자산이 좋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위험 자산의 비중을 좀 높여놓는 거죠. 밸런싱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틀의 어떤 배분적인 전략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